제31장 역병 잊혀진 신의 분노 1. 3년의 세월 차가운 번영 예왕의 도장이 무녀 운제의 살결에 낙인으로 새겨진 후 3년 서나벌은 차갑고도 효율적인 나라로 변모했다. 대보 탈해는 북방의 위협을 외교로 막아냈고 남방의 백제와는 실리를 주고받으며 교역의 길을 텄다. 왕의 첩이자 주술적 동반자인 운제는 왕의 권위를 등에 업고 나라의 모든 세례를 관장했다. 그녀의 주술은 백성들에게 경외와 함께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나라는 부강해졌으나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다. 시조 내외가 다스리던 시절에 따뜻하고 인간적인 덕이란 이제 효율과 힘의 논리에 밀려 낡은 유산이 되어버렸다. 정비 아로는 시조묘에 칩거하며 아들 유리의 교육에만 전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왕궁의 그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전은 잊혀진 과거 혹은 외면당한 영심처럼 금성 한편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2. 검은 재앙 속수무책의 완국 남해 19년 그 차가운 번영을 비웃기라도 하듯 끔찍한 재앙이 나라를 덮쳤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역병이었다. 처음에는 국경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열이 끓고 온몸에 검은 반점이 돋아나며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끔찍한 병. 재앙은 바람처럼 번져나가 불과 몇 달 만에 수도 금성의 성문 앞까지 들이닥쳤다. 길거리에는 시신을 실어 나르는 수레가 끊이지 않았고 도시 전체는 죽음의 공포와 악취로 가득 찼다. 대보 탈해는 즉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병든 자들을 격리하는 비상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역병은 그의 냉철한 이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견고한 성벽을 넘어 안으로 스며들었다. 무녀 운제는 자신의 제단에서 밤낮으로 구슬하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녀는 짐승의 피를 제물로 바치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며 더 강한 주술을 끌어내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그 어떤 강력한 주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신 앞에서는 무력했다. 역병은 그녀의 힘이 미치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재앙이었다. 3. 무너지는 왕, 흔들리는 믿음. 남의 차차옹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이 믿었던 두 개의 기동, 탈해의 실리와 운제의 주술이 속수무책으로 부러지는 것을 보며 그는 왕이 된 이래 처음으로 완전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그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시주 할아버지, 알령 할머니,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늘의 벌이다. 우리가 예신을 버리고 저 요사스러운 무녀의 주술에 기댄 탓이다. 백성들의 원망은 이제 운제를 넘어 그녀를 신임한 왕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남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결국 이성을 잃고 운제의 제단실로 달려갔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탈진해 있는 그녀의 멱살을 잡고 절규했다. 어찌 된 것이냐? 너의 힘은 어디 갔느냐? 네가 나의 비가 되어주고 나의 땅이 되어준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나의 백성들이 이리도 맥없이 죽어가고 있는단 말이냐? 이것은 저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전하. 운제는 처음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땅의 저주가 아닙니다, 전하. 잊혀진 하늘의 분노입니다.
잊혀진 하늘.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남해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운제를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4. 마지막 희망. 닫힌 문 앞에서.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궁의 가장 깊숙한 곳이었다. 먼지가 쌓이고 인적이 끊긴 정비아로의 처소이자 시조묘로 향하는 길목. 그는 시조묘의 굳게 닫힌 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는 희미한 향내와 함께 아내가 밤낮으로 읊조릴 기도의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버린 것, 자신이 외면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시작이자 근본이었다는 것을. 탈해의 칼도 운제의 주술도 아닌 시조 내외가 물려준 순수한 믿음과 덕. 남해는 차가운 문에 이마를 기댔다. 왕의 위엄도 사내의 자존심도 모두 버린 채 그는 길 잃은 아이처럼 나직하게 문 안에 아내를 불렀다. 하루야.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후회로 젖어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문을 열어다오. 문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오직 끊이지 않는 기도의 소리만이 닫힌 문틈으로 흘러나오고 있을 뿐이었다. 서나볼의 왕은 자신이 스스로 닫아버린 구어의 문 앞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용서를 빌고 있었다. 제32장. 얼지 않는 겨울, 열리지 않는 문. 남의 차차홍은 시조묘에 굳게 닫힌 문 앞에 닷새째 엎드려 있었다. 왕의 체면도 사내의 자존심도 모두 버린 채 그는 오직 아내이자 누이인 아로의 용서만을 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의 고뇌를 비웃기라도 하듯 나라는 더욱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역병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이제는 하늘마저 길을 잃었다. 겨울 11월, 마땅히 강이 얼고 눈이 내려야 할 계절에 남쪽 나라에서나 볼 법한 음습한 겨울비가 며칠째 계속되었다. 강은 얼지 않았고 땅은 썩어갔다. 백성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이상기후가 아니었다. 왕과 왕비, 즉 나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등을 돌리자 하늘과 땅의 질서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공포는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칼날이 되어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기 시작했다. 이 혼돈을 누군가는 자신의 기회로 삼고 있었다. 무녀 운제는 왕이 아로에게 굴복하는 것을 자신의 패배로 여겼다. 왕이 다시 아로의 빛으로 돌아가면 자신이라는 어둠은 설 자리를 잃게 될 터였다. 그녀는 은밀히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수도의 젖작거리로 풀었다. 이 모든 재앙은 왕비 때문이다. 그녀가 시조의 영혼을 독점하고 원한을 품어 이 땅의 계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다. 왕이 용서를 빌수록 왕비의 저주는 더욱 강해진다. 그녀는 나라를 망쳐 왕을 자신의 발 아래 완전히 꿀리려 하는 것이다. 독이 든 꿀과도 같은 소문이었다. 왕을 향했던 백성들의 원망은 순식간에 시조묘에 칩거하는 왕비 아로에게로 항했다. 한편 대보 탈해는 이 모든 상황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왕의 개인적인 고뇌에도 두 여인의 영적인 싸움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오직 힘의 공백만을 보고 있었다. 왕은 사실상 실권했고 두 왕비는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귀족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탈해는 조용히 육부의 족장들을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 모았다. 왕께서는 상심이 깊어 국정을 돌보실 수 없고 나라는 역병과 기근 그리고 이제는 민심의 분열이라는 삼중구에 시달리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 하오. 나 대보 탈해는 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모든 군국의 대권을 위임받아 위기를 수습하고자 하오. 그것은 충신의 제안이었으나 사실상의 역성혁명의 선언이었다. 운제의 선동은 효과적이었다. 성난 군중이 횃불과 농기구를 들고 시조묘 앞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왕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외치지 않았다. 요망한 왕비를 끌어내라! 나라의 계절을 돌려달라! 문 밖에 엎드려 있던 남해는 경악했다. 자신이 아로의 용서를 구하는 이 행위가 오히려 아로를 죽음으로 내모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군중을 막으려 했지만 성난 파도 앞에서 그는 무력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빗장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지난 몇 년간 굳게 닫혀있던 시조묘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문 안에는 상복처럼 새하얀 소복을 입은 왕비 아로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연약했으나 그 눈빛은 1000명의 군사보다도 더 단단하고 위엄 있었다. 그녀는 무릎 꿇는 남편을 지나쳐 성난 군중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압도적인 기품에 군중의 함성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아로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아내의 슬픔이나 누이의 연민이 없었다. 오직 이 나라의 정통성을 잇는 여왕의 차가운 결단만이 서려 있었다. 일어서세요, 전하. 그것은 위로가 아닌 명령이었다. 당신은 저들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은 당신의 백성이기 이전에 저의 백성이기도 하니까요. 그녀는 군중과 그들 뒤에서 음흉하게 미소 짓고 있을 운제와 타레를 향해 선포했다. 나, 시조의 딸 아로는 오늘부터 이 나라의 섭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가장 극적인 반전이었다. 왕께서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다시 옥좌에 앉으실 때까지 이 나라의 모든 재앙은 제가 시조의 피를 이은 이 몸으로 직접 다스릴 것입니다. 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저기 백성을 선동하여 왕을 능멸한 저 요망한 무녀를 당장 잡아가두고 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농단하려 한 대보를 파직하여 옥에 가두라. 아로,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침묵 속에서 단순히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가 여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33장 태미에 든 금성 여왕의 시대 1. 얼어붙은 왕국 숨막히는 대치 왕비 아로가 섭정을 선포하고 대보 타레와 무녀 운제의 체포를 명한 그날 이후 금성은 얼어붙었다. 타레와 운제는 순순히 명을 받들지 않았다. 타레는 자신이 키운 군대의 일부를 장악한 채 관청에 칩거하며 아로의 명령을 거부했다. 운제 역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신당에 틀어박혀 왕비를 저주하는 굿을 멈추지 않았다. 금성은 두 개의 보이지 않는 국경으로 나뉘었다. 시조묘를 중심으로 한 아로의 전통 세력과 대보의 관청과 신당을 중심으로 한 타레와 운제의 실리 세력. 남의 차차옹은 자신의 궁실에 갇힌 채 아내가 단행한 친이 쿠데타의 무력한 방관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왕이었으나 이제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라는 당장 피를 흘려도 이상하지 않을 일촉즉발의 내전 상황에 돌입했다. 이 하늘의 징조 20년 가을
그 팽팽한 긴장감이 극에 달했던 어느 날 밤이었다. 밤하늘의 태미자리, 즉 하늘의 중심이자 제왕의 궁궐을 상징하는 바로 그 별자리 한가운데에 이전에는 없던 지독하게 밝은 별 하나가 나타났다. 달 다음으로 밝게 빛나는 별, 태백, 즉 금성이었다. 그 별은 너무나도 밝고 선명하여 금성의 모든 백성들이 잠 못 이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저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징조인가? 하늘은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먼저 움직인 것은 운제와 탈레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새로운 신탁을 퍼뜨렸다. 보라, 하늘이 답을 내리셨다. 제왕의 궁궐 태미에 가장 밝고 새로운 별 금성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는 낡고 무력한 혈통의 시대는 가고 바다 건너에서 온 총명하고 새로운 영웅이 옥좌에 올라야 한다는 하늘의 계시다. 저 별은 바로 대보 타레를 상징하는 별이다. 그들의 해석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위기에 빠진 나라에 새로운 영웅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민심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아로의 세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아로는 창백하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얼굴로 모든 신료와 족장들을 시조묘 앞으로 불러 모았다. 그녀는 밤하늘의 금성을 가리키며 조용하지만 짜렁짜렁한 목소리로 선포했다. 저 별이 새로운 영웅을 뜻하는 것이라 말하는 자들이 있다. 허나 저들은 하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태백, 저 금성은 달 다음으로 밝은 별. 우리말로 밝다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바로 알이다. 나의 어머니, 이 나라의 국무이셨던 위대한 아령 부인께서는 그 이름에 쓰셨다. 순간 모든 신료들이 숨을 삼켰다. 나의 어머니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당신의 딸이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저 별은 새로운 영웅이 아니다. 바로 나의 어머니 아령 부인의 영혼이 제왕의 궁궐로 돌아와 자신의 딸인 나 아로의 섭정이 하늘의 뜻임을 증명하는 신성한 징표인 것이다. 저 별은 타레가 아니라 아령이다. 그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신화와 혈통과 명분을 모두 거머쥔 완벽한 해석이었다. 타레의 지혜를 상징했던 금성은 순식간에 아로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어머니의 별이 되어버렸다. 사, 승자와 패자.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다. 탈해를 지지하던 민심은 순식간에 아로에게로 돌아섰다. 하늘마저 왕비의 편이라는 사실 앞에서 더 이상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다. 며칠 후 탈해는 스스로 대보의 인장을 내려놓고 운제와 함께 아로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렸다. 실리의 화신이었던 그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하지 않았다. 아로는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금성 밖으로 추방했다. 그날 밤 아로는 남편 남해의 침전을 찾았다. 남해는 지난 몇 달간 껍데기만 남은 왕처럼 텅 비어 있었다. 아로는 그의 곁에 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아내의 연민이 없었다. 오직 이 나라의 유일한 지배자의 서늘한 위엄만이 감돌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전하. 그녀는 남편의 뺨을 마치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당신께서는 이제 그 어떤 어려운 결정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무거운 짐은 이제부터 제가 짊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였으나
동시에 가장 완벽한 권력의 이양 선언이었다. 남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품 안에서 자신이 왕이 아긴 여왕의 가장 귀한 포노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하늘의 금성은 그렇게 한 남자의 시대를 끝내고 한 여왕의 시대를 열고 있었다. 제 34장 돌아온 재앙, 무너지는 성인. 여왕의 시대, 얼어붙은 심장. 섭정이 된 왕비 아로의 시대는 질서 정연했으나 차가웠다. 그녀는 무녀 운제와 대보 탈해의 세력을 숙청하고 오직 시조의 법도를 따르는 원칙주의자들로 조정을 채웠다. 나라는 다시 성스러운 혈통의 길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질서의 중심에는 텅 빈 옥좌가 있었다. 왕 남해는 살아 있었으나 죽은 자와 같았다. 그는 아내가 주관하는 제사에 인형처럼 참석했고 그녀가 내리는 결제에 기계처럼 옥새를 찍어 주었다. 아내에 대해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남편과 오라비로스의 정마저 거부당한 그는 살아있는 유령이 되어 금성을 떠돌았다. 두 사람은 한 궁에 살았지만 결코 마주치지 않았다. 그들의 침실은 두 개였고 그들의 마음은 1000개로 나뉘어 있었다. 이 되돌아온 재앙 그리고 신의 침묵. 남해 21년 가을 9월 끔찍한 재앙이 다시 서나벌을 덮쳤다. 몇 년 전 운제의 흑주술로 간신히 몰아냈던 바로 그 메뚜기 때였다. 재앙은 이전보다 더욱 맹렬했다.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굶주려 갔다. 그러나 이번에 그들의 원망은 다른 곳을 향했다. 왕비께서 섭정을 시작하신 후 나라는 올바르게 되었거늘 시조묘의 제사도 한 번 거르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하늘은 우리를 또다시 벌하시는가? 그것은 아로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그녀의 통치 명분은 정통성 회복을 통한 하늘과의 화해였다. 그러나 하늘은 그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시조묘에 매달려서 밤낮으로 제사를 올렸다.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도 잊은 채 선왕 선우의 영혼에게 피를 토하듯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하늘은 침묵했고 메뚜기 떼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세상은 선과 악, 정통과 사입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악이라고 규정하고 내쳤던 운제의 주술도 불순하다고 여겼던 탈해의 실리도 어쩌면 이 나라를 지탱하던 또 다른 기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자각이었다. 그녀의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서울말 플러스 20대 여성 차분한 감성 플러스 스토리텔러 3. 무당 임금의 마지막 제사. 남해는 궁실 깊은 곳에서 아내의 절망과 백성들의 비명을 모두 듣고 있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결과를 똑똑히 보고 있었다. 빛을 택하자 어둠이 나라를 삼키고 어둠을 택하자 빛이 나라를 저주했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바로 자신, 분열된 왕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향한 곳은 아내가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는 시조묘였다. 모두 물러가라. 왕의 목소리였다. 비록 힘은 없었으나 그 안엔 거스릴 수 없는 위엄이 담겨 있었다. 수척해진 아로아 신하들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이 재앙은
나의 부덕함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맞담이 나에게서 끝나야 한다. 그는 아내 아로를 부드럽게 밀어내고 제단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왕이 된 이래 처음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으로서 하늘과 마주섰다. 그는 차차웅 무당 임금이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무당은 마지막에 자신을 제물로 바쳐 하늘의 노여움을 잠재우는 법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불초한 아들이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그는 부모의 위패 앞에서 읊조렸다. 그의 손에는 작은 은장도가 들려 있었다. 저의 분열된 영혼이 이 땅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니 이제 이 영혼을 거두시어 하늘과 땅의 균형을 바로 잡으소서.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향해 깊숙이 칼을 꽂았다. 피가 뿜어져 나와 제단을 붉게 물들였다. 모두가 경악하여 비명을 질렀지만 남해의 얼굴엔 오히려 평온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고뇌의 끝. 그는 죽음으로써 비로소 왕의 책무를 다하고 있었다. 그가 쓰러지는 순간 기적처럼 창밖을 뒤덮고 있던 메뚜기 떼가 일제히 방향을 돌아 동쪽 바다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재앙이 떠나가고 있었다. 사릉원에 잠들다. 아로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편이자 오라비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녀의 차가운 질서가 아닌 남편의 뜨거운 희생이 나라를 구했다. 남의 차차응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다. 그의 유해는 그의 평생이 그랬듯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사릉원의 한편에 조용히 묻혔다. 그렇게 선아벌의 두 번째 왕, 무당 임금 남해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는 신이 되지 못했고 위대한 영웅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운명의 무게에 짓눌려 고뇌하다 떠나간 한없이 인간적인 왕이었다. 그리고 그의 비극적인 삶은 선아벌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거대한 서막과도 같았다. 제 35장 입금 떡을 문 임금 1. 텅 빈 옥좌 길어나는 진실. 남의 차차옹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나라를 구한 후 금성은 깊은 침묵과 혼란에 빠졌다. 섭정을 행하던 아로 여왕은 남편이자 오라비의 시신 앞에서 사흘 밤낮을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강직함이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휩싸여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시조묘에 칩거해버렸다. 왕국의 옥좌는 주인을 잃었다. 모두가 당연히 아로의 아들이자 시조의 신성한 혈통을 이은 태자 유리가 왕위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칩거하던 아로를 대신하여 지난 몇 년간 왕의 곁을 지켰던 무녀 운제가 대전 앞에 섰다. 그녀의 품에는 남해의 유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모든 신료들 앞에서 유서를 펼쳐 읽었다. 나의 귀를 이을 태자는 나의 아들 유리이다. 허나 유리의 어미는 왕비 아로가 아니다. 대전은 충격으로 술렁거렸다. 태자 유리의 어미는 이 나라의 풍요를 위해 비를 내리는 여인, 나의 여인 운제이다.
그것은 서나벌의 역사를 뒤흔드는 폭탄 선언이었다. 정통성의 상징인 아로가 아닌 신리와 주술의 상징인 운제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다는 것. 아로의 빛의 세계가 운제의 어둠의 세계에 패배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돌아온 야심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대결. 바로 그 혼란의 한복판으로 추방되었던 대보 타레가 돌아왔다. 그는 왕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명분으로 금성에 입성했지만 그의 눈은 텅 빈 옥자를 향해 있었다. 그는 왕의 유서를 빌미로 권력을 잡은 운제와 그녀의 아들이자 풋내기 태자인 유리를 인정할 수 없었다. 나라의 원로들과 신료들 역시 타레의 편에 서서 근본 없는 무녀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나벌은 내전 직전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한 것은 태자 유리였다. 그는 아버지를 닮아 성품이 온후하면서도 그 이면에 날카로운 지략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반대하는 타레와 원로들을 모두 대전으로 불러 모았다. 나는 아직 어리고 부덕하여 왕의 자리에 오를 자격이 없소. 이 나라의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경륜과 지혜를 갖춘 대보 타레 어른뿐이요. 그는 스스로 왕위를 타레에게 양보하겠다고 선포했다. 그것은 모두의 허를 찌르는 겸양이었다. 타레는 유리의 제안이 진심이 아닌 자신을 시험하고 민심을 얻으려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임을 간파했다. 그는 웃으며 답했다. 태자의 겸양은 하늘을 감동시킬 만하오. 허나 왕위는 양보하고 받는 자리가 아니오. 하늘의 뜻이 정하는 것이지. 내가 듣기에 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이빨이 많다고 하였소.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지혜의 징표가 아니겠소. 딱딱한 떡을 깨물어 그 이자국, 즉 입금이 더 많은 자가 왕이 되는 것이 어떻겠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서울마을 20대 여성 차분한 감성 스토리텔러. 입금, 새로운 시대의 상징. 어전에는 맷돌처럼 단단하게 만든 떡이 놓였다. 젊은 태자 유리와 노회한 야심가 타레가 떡의 양끝을 마주보고 섰다. 운제와 아로 그리고 모든 신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이 동시에 떡을 힘껏 깨물었다. 유리의 입자국이 타레의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선명하게 찍혀 나왔다. 결과는 명백했다. 타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늘의 뜻이 태자께 있음을 확인하였나이다. 그 순간 이후로 서나벌의 왕을 부르는 칭호가 바뀌었다. 입자국, 즉 입금이 왕위를 결정했다 하여 왕은 이제 이사금이라 불리게 되었다. 유리는 서나벌의 첫 번째 이사금이 되었다. 그러나 역사의 이면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김대문이 남긴 비사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정치극이었다. 남해는 죽기 전 아들 유리와 사위 타레를 불러 내가 죽은 후에는 너희 박씨와 석씨는 나이가 많은 자가 왕위를 잇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훗날 김씨가 일어나 세성씨가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을 예견하고 혈통이 아닌 연륜으로 나라의 안정을 꾀하려 했던 것이다. 유리와 타레의 떡 깨물기는 이 유언을 백성들 앞에서 극적으로 연출하여 나이가 많은 자, 즉 입금이 많은 자가 왕이 된다는 새로운 교칙을 온 나라에 공표하는 의식이었던 셈이다. 새로운 왕비, 새로운 동맹. 첫 번째 이사금이 된 유리는 즉위하자마자 나라의 안정을 위해 새로운 동맹을 맺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귀족이었던 일지 갈문왕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다. 어머니 운제의 주술적 힘과 아내의 가문이 가진 정치적 힘을 결합하여 자신의 불안정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날 밤
새로운 이사금과 새로운 왕비의 합궁이 이루어졌다. 유리는 아내의 몸을 탐하며 생각했다. 아버지는 평생 두 개의 사랑 사이에서 고뇌하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나는 결코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리라. 그는 아내의 몸을 안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했다. 사랑과 욕망, 의무와 배신.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아버지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그는 오직 힘과 균형만이 지배하는 새로운 철의 시대를 열어야 했다. 유리 이사금.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